기원제 끝내주는 경제, 이번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아니라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연금개혁 완수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처리를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국민의힘과 이번 정부에서 거부를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본인들 안도 거부한다는 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조금 시간이 생겼으니까 정확하게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왜 개혁이 필요한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지 짚어보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한분 모셨습니다. 동아대학교 남찬섭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국회 연금특위에도 참여를 하셨던 거죠? 네, 이번에 네. 공론화하던 네. 그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고 예, 또 그렇습니다. 재정계산위원으로 참여하시고 예, 예.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예. 재정계산위원은 그 5년마다 법에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계산하기 때문에 네. 그거 할 때 재정계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재정계산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자문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네. 민간 자문 기구입니다. 그것도 재정계산에 관한 자문 네, 네, 기구이고요. 네, 네. 국회 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국회에 이 정부가 이제 연금개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거를 대통령실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한다 그랬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국회에다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했는데 그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둬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그 특위에서 시민 대표단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네. 그 결과로 어떤 하나의 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렸는데 국회에서 또 다시 논의를 하다가 논의가 잘 안 돼서 네. 밀어두려고 하던 찰나에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다 양보하겠다. 국민의힘 안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래도 완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제 이번에 모수개혁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구조개혁 안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 무산됐다 이런 예.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이제 정부 여당이 약간 이제 좀 사실을 좀 왜곡하고 있는데요. 네, 구조개혁 논의 국회 특위가 1기, 2기, 3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기 때는 모수개혁 논의를 했고 근데 합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2기 때는 구조개혁을 논의하자 그래가지고 2기 국회 임금특위 때 저희가 민간자문기구가 구조개혁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개혁 논의는 사실은 이게 구조개혁이라고 하면은 제도 틀을 바꾸는 거니까 대상이 되는 제도만 해도 좁게 잡아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인데다가 그 세 가지를 각각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제도를 그냥 관계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돼서 사실 저희가 2기 때 논의했지만 뭐 결론에 그 2기 한 거 가지고 결론에 이르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3기 때 공론화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론화에서 공론화를 하자고 얘기한 것도 사실 여당이고요. 그다음에 그 공론화에서 시민 대표단한테 물어볼 주제도 사실은 여당이 주로 정했고 야당이 합의해줬고 그래서 그 공론화에 물어본 주제가 모수교육도 있지만 구조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교육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 물어봤고 직영연금 개선 방안 물어봤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구조개혁 방안 다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의사 물어본다고 해서 세대 간 형평성 주제 그쪽에서 넣자 그래서 넣어가지고 다 물어봤습니다. 네네. 다 물어봤는데 갑자기 구조개혁을 논의 안 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모수개혁 못한다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들이 하자고 그래 다 해놓고 갑자기 안 한 것처럼 하고는 마치 민주당이 모수개혁만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대단히 좀 집권 여당으로서 좀 너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또 그다음에 사실 모수개혁 구조개혁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나라가 가장 많은 국민이 가입하는 그 연금이 소득 비례 공적 연금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구조개혁 논의해도 이제 기초연금을 강화하려고 해도 기초연금 논의하다가 보면은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이 정도 되고 급여 수준이 이 정도니까 기초연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네네. 퇴직연금도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이 정도 되니까 퇴직연금 이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퇴직연금을 이렇게 하니까 국민연금 이렇게 하자 또는
기초연금 이렇게 하니까 국민연금 이렇게 하자 이렇게 논의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될지가 정해져야 그걸 기준으로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 이야기를 해야 모수개혁 얘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되게 하기 어려운. 그러네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구조적으로 안 바꾸고 약간 땜질식으로 하려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느낌이 들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모수개혁이라는 게 국민연금의 보험료 얼마 내고 나중에 연금 얼마 받는지를 정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기초연금까지 다 한꺼번에 노후소득 어떻게 보장할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먼저 모수를 정해야 나머지 어떻게 할지 정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게 합리적인데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비판이 나온 셈이네요. 거기도 구조개혁 논의했고 국론화에서 구조개혁 의제 다 물어봤고 시민대표단이 의견 표시한 게 다 결론이 있거든요.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일단은 어쨌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좀 약간은 근본적인 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게 이 생각이 굉장히 일반 국민들은 많으세요. 근데 또 한편의 전문가들은 기금이 이렇게 막 1,000조 원씩 막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그해 잘 내서 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서 노후소득 보장되면 된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지금 맞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 기금 뭐 우리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공적연금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매달 내는 보험료가 기금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나중에 퇴직하면은 그 기금에다가 이자 수익 붙여서 내가 돌려받는 거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적금처럼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현재 보험료를 내시면 그 낸 보험료 수입이 현재 연금 받으신 분에게 바로바로 나갑니다. 나가고 남는 돈이 기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금에 들어갈 때도 가입자 개인 계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 섞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계좌가 없어요. 개인 계좌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냥 그 개인의 근로 이력을 그냥 관리해서 그 기업을 건너라고 할 뿐이지 은행처럼 내 계좌가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을 낸다고 할 때 그 수익이 나한테 배당되는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은 집합적으로 수익이 쌓이는 거지. 그래서 전체에게 뿌려주는 수익이지 내 통장에 들어오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선 그 생각을 조금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 그건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면은 그게 어디 저장돼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낸 돈이 그냥 지금 어르신한테 바로 간다는 갑니다. 거죠. 바로 예, 가고 바로 남는 가고.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운영을 남는 게 이제 한다는 거죠. 기금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 들어갈 때도 내 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2,200만 그 가입자가 내는 돈이 한꺼번에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섞여서 들어가고 운용을 이제 뭐 주식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갈라서 하는 거지 내 돈에 얼마가 주식이 들어가고 내 돈에 얼마 채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퇴직해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게 됐을 때도 그때의 그때 연금 내는 사람들 돈을 받게 받는 된다. 거죠. 그럼 복지제도라고 어쨌든 봐야 되는 거네요. 이게 뭐 그렇죠. 재테크 이런 이거는 거하고 전혀 다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좀 아셔야 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금이 소진되면은 못 받는다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재정계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재정계산할 때 예를 들면은 2040 지금 5차 작년에 한 5차 재정계산 때 2040년대 실질 경제 성장률이 0.7% 가정했습니다. 그다음 2050년대는 0.4%로 가정했어요. 그다음 2060년대 0.2%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낮게 가정을 한 거죠. 한 거고 그다음에 기금 수익률이 우리가 88년부터 2023년까지는 사실 5.92 평균 5.92%고 2022년까지는 5.2%고 2000년 이후만 따지면 6.4%거든요. 기금 평균 수익률이. 물론 등락이 있지만 한 5, 6%는 된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 재정계산할 때는 기금 수익률을 4.5%로 가정합니다. 가정하고 그다음에 또 2023년에 재정계산할 때는 2022년까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에 기금 금액이 890조였는데 2023년에 재정 추계를 하지만
스타트는 2022년이거든요. 자료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스타트에서 시작할 때 2023년도 기금을 950조가 될 것이라고 가정했어요. 그런데 실제 작년 2023조 기금 실제 규모는 1,036조입니다. 아, 86조가 틀렸다고 해야 되는지 출발선을 다르게 계산을 한 거네요. 그거는 뭐 몰랐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사실 정부가 재정 계산을 하고 발표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재정 계산에 대해서 이게 마치 미래가 그렇게 확정된 것처럼 많이 생각하시는데 미래가 확정됐다고 볼 수가 없고 사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많은 가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런 가정들을 놓고서 하는 것이라서 거기다가 그렇게 낮은 경제 성장률에다가 그다음에 국민연금 제도는 2022년도 제도의 모습에서 70년 동안 그대로 있다고 가정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추정하는 것이라 그걸 너무 확정된 미래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인구 고령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금을 물려받았고 그러니까 물려받은 기금을 잘 운용을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죠. 일부러 네. 기금을 없앨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2040년대, 50년, 60년대까지는 굉장히 고령화 빨리 가거든요. 그리고 2070년 넘어가면은 고령화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령화 빨리 가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에 그렇게 있는데 2070년 넘어가면은 고령화가 이제 멈추거든요. 그럼 인구 구조가 안정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많다는 뜻은 아니고 그때 형성된 인구 구조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가면은 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이를 우리가 기금을 잘 관리해서 기왕에 물려받은 기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넘기는 정도는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는 부가 방식으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그거는 우리 후세대가 결정할 일이고 저희가 할 일은 후세대가 고령화 충격에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기금을 잘 관리해서 기왕에 물려받는 게 있으니까 넘겨주고 그리고 우리 후세대가 이 기금을 계속 가져갈지 부과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낸 거 바로 그냥 매달 내서 바로 연금 그걸로만 주는 걸로 하는 거고 지금은 기금 운용해서 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기금을 물려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잘 관리하면서 2070년까지는 없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후에도 기금을 더 관리할지는 이제 그 세대가 결정할 일이다. 2070년이면은 그때 살 세대는 아주 다른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재정 계산 직접 하셨잖아요. 그 위원회에 계셨으니까 거기 참여를 하셨으니까 더 실감이 나는 연금 추계실이 했고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 제대로 됐는지 이제 자문 검정 이런 걸 했죠. 근데 보면 어쨌든 20년 뒤, 30년 뒤에 경제 성장률을 미리 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AI 시대에 어떻게 될지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긴 하네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도 지금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들이 일을 안 한다고 가정하지만 AI가 발전되고 하면은 노인들이 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을 잘 재교육하면 AI와 결합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노인들보다 그때 노인들은 생산성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경제 성장률에 반영이 되면 좋은데 사실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 천하람 당선자 이거 의원 될 거니까 의원이라고 그래요.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 내 6살 된 아이를 보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번 돈의 3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된다는 사실을 난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갈 걱정하는 그런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래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는 걸로 해서 발전했거든요. 서구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제외하고는 거의 근로소득에만 부과합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데 이제 재정추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인구가 이제 미래에 가면은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면은 생산 연령 인구가 만들어내는 근로소득도 줄어들 텐데 그 줄어드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전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5%라 그러지만 이걸 GDP 대비로 보면은 9.4%입니다. GDP 대비로 하면. GDP 대비로는 9.4%인데 이 9.4% 되는 GDP 전체 9.4%를 GDP 한 30%밖에 안 되는 근로소득에다가 몽땅 부과를 하니까 이게 이 GDP의 30%밖에 안 되는 근로소득의 30%가 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래에 근로연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시면서 그 줄어드는 근로연령인구가 만들어내는 근로소득에다가만 계속 보험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국민연금 지출을 위해서 돈을 끌어올 재원을 다른 데로 확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세도 들어오고 뭐 자본소득에도 매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65세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가 갖고 있는데 65세는 유럽 사람들이 2차 대전 후에 퇴직을 보편하면서 연금을 도입하면서 그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을 정한 65세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65세를 노인 연령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65세는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근거 없어요. 그냥 유럽 사람들이 연금 지급 연령을 그렇게 정하는 바람에 거기다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노인 연령 기준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65세는 고정된 나이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장기간이겠지만은 65세라는 기준은 틀림없이 바뀐다. 바뀔 수밖에 없고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천하람 의원께서 6살짜리 아이가 크면은 월급의 30%를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금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기금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기금을 쌓아서 보험료를 깎을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재원을 다양화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맞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지금 그 6살 아이가 50년 뒤에 이런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떨지, 뭐 또 60대 노인이 됐을 때는 또 뭐 70대서도 AI를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때는 또 그 돈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또 제도를 그렇습니다.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처럼 뭐 노인은 65세 지나면 아무것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주기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그 시민대표단에서 공론화 해가지고 도출한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맞는 방향인가요? 예,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2028년까지 40% 내려가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기준으로 내려가는데 그렇게 하면 이거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소득 대체율이 급여 수준이 내려가는데 공론화 결과는 45%로 올리고 50%를 올리고 50%를 보험료는 13%를 올리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 40% 내리게 되면 그렇게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노인 빈곤율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추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노인 빈곤이 거의 40%인데 그렇게 하면은 2060년대까지 한 26%로 내려갔다가 2080년대 되면은 다시 30%로 올라가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 20대 청년 세대나 지금 10대 이런 사람들이 노인이 됐을 때 이분들이 한 10명 중에 3명이 가난한 거죠. 지금보다도 더 비슷하죠. 뭐 그걸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OECD 국가들은 평균 15% 이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들보다 노인 빈곤율이 2배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연금연구원이 추계한 요 노인 빈곤율 65세가 노인을 가정했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65세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했을 때 OECD는 우리의 노인 빈곤율이 절반인데 우리는 두 배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 경제가 내수가 버틸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물건 만들어 가지고 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령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들 가난한데 그렇게 많은데 이분들이 상당 정도는 소비를 가능해야 그때 경제가 돌아갈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면 노인평이 너무 높아져서 경제 전체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대체율 50% 올리는 것을 마치 현 기성세대가 뭐 좀 심한 말로 꿀 빨고 약탈한다고 그러죠. 예, 약탈.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대체율을 내년부터 올리더라도 현재 연금 받으시는 분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2025년 50% 올리면 2025년 이후 가입할 때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지금 가입자부터요? 아니, 그게 50%는 아니고 2025년부터 2025년 가입 연도부터 그러니까 현재 이미 가입 10년 연도부터. 가입했다. 그러면 그분이 내년도 가입하는 때부터 50%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옛날 게 했던 거는 적용되고. 다 평균 내 가지고 나중에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이에 있겠고 40% 50% 사이에 어딘가에 다들 있다가 그 있다가 한 시간이 좀 지나야 50% 효과. 뭐 그게 이제 그렇겠네. 제가 계산해 보면 지금 한 40대는 한 절반 정도 혜택을 받고요. 네. 40대는 30대, 20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50대 본격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분들은 이제 20대는 50%에서 거의 가입하고 퇴직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미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50대가 넘어가는 분은 겨우 해봐야 한 아무리 많이 해요 10년. 네. 좀 짧으면 5년 정도 가입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옛날 거 적용받고 그래서 기성세대가 꿀 빠는 거다 이 얘기는 완전히 잘못된 완전히 잘못된 시민대표단에서 청년들이 또 이 안을 50% 안을 찬성했다고 하는 게 그 이야기를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찬성을 했나 보네요. 예, 제가 물어보진 않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시민대표단 그 수기 토론회 할 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또 질문이 있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제 앞에 있던 그 어떤 연금 받으시는 나이 좀 되시는 분 같더라고요. 네. 그분들 두 분이 서로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이 모양을 보니까 야 우리는 안 된단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참 우리가 지겠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남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50%로 대책을 올려야 된다는 입장으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해당이 안 되니까 상관없네 이렇게 예,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남 교수님의 말씀은 우리 지금대로 국민연금을 놔두면 노인빈곤율이 너무 올라갈 그렇죠. 거기 예. 때문에 오히려 예. 청년들이 오히려 노인이 됐을 때 예. 고통받을 것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세대 부담을 자꾸 보험료 내는 것만 생각하는데 가난해지면은 어차피 그분들을 빨리 하지 않는 이상 이분들이 고독사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세금을 내서 또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와드려야 그거보다는 이미 우리가 물려받은 기금이 있는 이 제도를 강화해서 보장성을 강화해서 노인 빈곤을 줄이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재정경제에 반영이 안 되지만 이분들이 소비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소비한 것이 청년 세대 일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이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이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 한 가지 추가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뭐 기술의 발전이나 건강이 조금 증진되고 그래서 노인들도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일자리도 혹시 우리 경제가 좋아져서 많아지고 해서 그럴 상황이 되면은 이 국민연금 보험금이 지금만큼 필요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혹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더 생기시게 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노인들이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세금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노인들 중에 자산이 많으신 분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근로소득세만 봐도 지금도 상위 10%가 75%를 내거든요. 근로소득세 납세액에. 상위계층이 많이 내는 거예요. 예,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80% 이상 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연금은 세대 간 부양 제도로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미래에 가면 저는 세대 간 부양 플러스 계층 간 부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산이 많고 소득이 많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도 부양하고 또 자산이 많은 노인이 소득이 좀 적은 경제활동 인구가 내는 보험료도 여기서 좀 부담을 해주고 또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소득이 높은 분은 당연히 부양하는 데 참여하고 그렇게 저는
세대 간 부양과 계층 간 부양이 혼합되는 것이 미래 연금 제도가 가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노인들도 좀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예, 말씀을 예. 하시는 거군요. 네. 그게 지금 국민연금 제도 논의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까지?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이거 바깥에 있는 저는 거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예, 기재부 정제부처는 반대하고 근데 또 이번 공론화 결과에 보면 주로 모수경 얘기를 하지만 네. 공론화 결과에서 세대 간 형평 제고 부분에 물어본 거 보면은 사전적 국고 투입을 통해서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에 대해서 거의 90%가 찬성했고요. 네. 어, 사전적 국고 투입이라는 예. 거는 또 어떤 그 정확한 건 뭐 당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사각지대 해소하는데 국고를 먼저 투입하고 그다음에 크레딧 강화하는데 국고를 먼저 투입해가지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한 중장기 계획 세워서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유럽은 지금 연금 지출의 25%를 조세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으로 25%를 예 합니다 평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분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저희는 우선 사각지대 해소에 국고를 먼저 투입하고 그래서 사각지대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유럽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국고 투입을 서서 해나가면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세대 간 부양과 계층 간 부양이 합쳐진 연금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너무 시원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다 이해가 됐는데 이게 지금 논의가 이 방향으로 안 가는 이유는 걸림돌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구조개혁 논의 안 한다 그러는데 구조개혁에 관한 방안이 저쪽이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 그다음에 뭐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국민의힘하고 지금 정부에서 예, 특히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관계 이러지 말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말을 해야 반대쪽에서 그게 맞다 틀리다 뭐 반대한다 아니다 어떤 지점이 옳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관계를 논의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여당 쪽에서 국민연금 개혁 먼저 하자고 그랬던 건데 국민연금 개혁을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왠지. 맞습니다. 대안은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리고 보통 연금 개혁하면은 보통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시민사회계도 13% 올리는 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야당 대표가 그것도 다수당의 야당 대표가 정부안을 받겠다고 하는데도 안 하는 이런 경우는 저는 사실 연금 개혁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안타깝네요. 이해할 수가 없는. 어쨌든 21대 국회는 끝났고 22대 국회 개원을 하니까 빨리 진행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제안을 해주시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민주당하고 소통한 건 아니지만은 제 개인 생각은 그래도 야당 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있으니까 저희는 사실 야당 대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민 대표단의 결정은 50% 13%인데 네. 갑자기 44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너무 양보를 해도 너무 야한 양보를 해서 저희는 불만인데 그게 50%라면 내가 평생 동안 번 소득의 50%를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소득 예, 대체율의 개념이죠. 맞습니다. 44%를 그런데 떨어뜨리는 거고. 50%도요. 우리나라 내에서 이야기할 때 50%이지 OECD가 계산하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은 39%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값 그래가지고 A값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고 네네네. 본인의 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과 동일한 사람의 경우에 50% 40%거든요. 이게 그것도 40년 가입했을 때 40년 가입했을 했을 때 이야기인데 그런데 오래 OECD는 평균 임금으로 합니다. 평균 임금. 임금으로. 그래서 평균 임금이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A값보다 A값 한 1.5배가 됩니다. 얘가. 훨씬 높군요. 네, 높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우리는 다르게 계산하죠? A값은 국민연금 가입 전체 가입자에는 자영자도 있고요. 자영자. 그다음에 우리는 소득 상한이 국민연금 보험료가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게 아니고 현재는 590만 원까지만 부과됩니다.
590만 에까지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월급이 1,000만 원이면 아. 1,000만 원에 9%면 90만 원 내는 게 아니고요. 네. 1,000만 원이라도 590만 원에 9%만 내요. 아, 410만 원을 아예 소득 공제하는 것처럼 빠지는. 예, 빠지는 거죠. 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실제 소득이 1,000만 원이 가입자 있어도 이분의 소득을 590만 원을 파악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니까 네. 실제로 낮아지겠네요. A 값이 평균보다 낮죠. 근데 그걸 분모로 놓고 소득 대체율을 계산합니다. 건가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40% 50% 뭐 이런 이야기인데 OECD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국제 비교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OECD가 이제 그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평균 임금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말하는 50%가 39%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40%는 OECD 기준으로 하면 31%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냥 내가 내 상황을 파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동안 평균 월급을 한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40년 동안 가입하면은 40% 받겠네 이렇게 생각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그분 소득이 우리나라 기준 A가가 같은 소득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근데 다르니까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 31%고 네, 내가 50% 평균 임금 올려- 받는 사람이라면 네. 한 30%밖에 못 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되는 50%를 올려도 39%입니다. 50% 올려도 39%인데 야당 네. 대표가 지금 44%까지 낮춰주겠다고 하면 뭐 낮춰줬는데 그래서 35% 저희는 조금 넘게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불만이 너무 낮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 네. 또 여당이 저러고 있으니 그러면 저는 야당 대표가 말한 것도 사실 뭐 무게가 없지 않으니까 저희는 50% 주장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러면은 야당 대표가 이야기한 걸로 우선 타협해서 빨리 처리하고 모수 처리하고 그다음에 여당이 말하는 구조개혁하고 또 야당이 말하는 추가 어떤 보완 도대체 보완하는 거를 그때 논의를 2단계로 하면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개원하자마자 저는 뭐 다른 정치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특급이 잘 모르겠는데 연금을 야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그냥 모수기 빨리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구조개혁이나 같이 논의하면 2단계로 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예. 꼭 들으시고 이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 이해가 됐고요. 아, 예.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남산섭 교수님하고요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낸 오늘 이번 달에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 계좌에 들어가가지고 30년 묵혀뒀다 나중에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번 달에 낸 건 이번 달에 어르신 연금 받으신 분한테 갑니다. 가고 이거 다 합쳐가지고 조금씩 운영하면서 나중에 너무 갑자기 많이 내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이런 복지제도니까 이걸 일단 이해를 하셨으면 오늘 방송은 너무 성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수개혁을 먼저 해야 구조개혁을 더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얼마 내고 얼마 받을지 알아야 나중에 기초연금하고 퇴직연금도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쳐져 있으니까 모수개혁 빨리 먼저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번 국회 새로 출범하면 바로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야당 대표가 제안한 좀 부족한 안이지만 그 안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남산섭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